제 옆 침대에는 16살 된 딸아이가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간의 일부가 이 아이에게 이식됐고, 이제 이 아이는 살 수 있게 됐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남편이 중국에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전쟁고아라고 속이며 집에 데려왔고, 저는 10년 넘게 그 거짓말을 믿으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배신감, 그리고 그 아이가 가난 판정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북한을 탈출하며 겪었던 공포의 순간들까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남편은 당 간부였기에 우리 집은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배급은 불규칙했지만 남편의 지휘 덕분에 쌀은 구할 수 있었고 전기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면 확성기에서 나오는 방송으로 잠을 깼고 저녁에는 이웃 동무들과 함께 생활총화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는데 누가 시장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다더라, 누구네 집에서 중국 물건이 나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간부였기에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했고 잘못 보이면 남편의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옆에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눈빛은 무언가에 겁먹은 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쟁고아다. 당에서 우리 같은 가정에 맡기라고 했다. 잘 키워야 한다. 저는 놀랐지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결정이라면 따라야 했고 간부 집안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 이름은 은별이라고 남편이 지어줬는데 은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기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는 너무 조용했고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며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만 떴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전쟁고아라니,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제 안에서 모성애 같은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은별이를 진짜 제 딸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침이면 은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학교에 보낼 때는 도시락을 꼭 챙겨줬습니다. 배급이 끊겨도 제 몫을 줄여서라도 은별이는 굶기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도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밤이면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은별이가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난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중국과의 밀무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보위부 청사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남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10년 전 중국 출장 중에 현지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언이 있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중국에서 여자와 관계를 10년 전이라면 바로 은별이를 데려온 그 시기였습니다.
조사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소. 그 아이를 남조선으로 밀입국시키려 했다는 정보도 포착됐소. 당신 집에 전쟁고아로 들어온 아이가 있다며? 그 아이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겠소.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별이가, 제가 1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은별이가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는 말입니까? 전쟁고아가 아니라 남편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이었단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은별이가 당신 딸이에요? 중국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당신 친자식이에요?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아이는 남편이 저를 배신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은별이를 향한 사랑이 뒤섞여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은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은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려면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그런 수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해야 하는데 기술도 장비도 부족합니다. 평양의 큰 병원이라면 모를까, 여기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별이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 간을 떼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다. 당에서 맡긴 전쟁고아일 뿐이다. 나한테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하라는 거냐?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떠났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자기 친자식이 죽어가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남조선으로 가야겠다고. 남조선에는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의료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은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을 떼주든 다른 방법을 찾든 남조선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별이는 이미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험한 여정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몰래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을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와 금리, 남편이 숨겨둔 돈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은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여행을 간다고만 했습니다. 은별이는 아팠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믿음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요? 응, 은별이 아픈 거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은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10년 넘게 살았던 우리 집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는 두만강 근처의 한 폐가였습니다. 밤 1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은별이는 열이 있었고 가끔 신음을 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거워요? 아니야. 우리 은별이는 깃털처럼 가벼워. 폐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돈 가져왔소? 저는 준비한 금반지와 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대충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요? 사람 둘이면 이것보다 3배는 더 내야 하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그런데 아이가 저 상태면 강을 건너기 힘들 거요. 소리라도 내면 국경 경비대한테 들킬 수 있소. 제가 업고 갈게요. 은별이는 절대 소리 안 낼 겁니다. 우리는 자정이 넘어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있소? 저게 중국 쪽이요. 저 초소 불빛이 꺼지는 순간을 노려야 하오. 그때 최대한 빨리 건너야 하오. 우리는 숲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은별이는 제 등에 엎여서 가쁜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 갈 거야. 새벽 3시쯤 초소의 불빛이 잠시 꺼졌습니다. 브로커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지금이요. 뛰시오. 저는 은별이를 업은 채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물살은 제 다리를 휩쓸려고 했습니다. 은별이가 제 목을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어머니가 지켜줄게. 눈 감고 있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국경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제 다리는 물살에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조선으로 가는 길만 찾으면 됐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도감보다는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브로커는 사라졌고 우리는 낯선 땅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은별이는 고열로 정신이 흐릿했고 저는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창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업고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쥐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은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제 외투로 감싸줬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야. 조금만 쉬면 다시 갈 거야. 남조선으로. 은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우리는 북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그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고 근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장 같은 곳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대사관 가는 길 아세요? 아주머니는 제 차림새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자시구먼.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공안들이 요새 단속이 심해요. 한국 대사관은 여기서 너무 멀어요. 베이징이나 선양으로 가야 하는데 당신네 둘이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부탁드려요. 제 딸이 많이 아파요. 한국에 가야만 살릴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탈북자들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기꾼들도 많아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 한 남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우선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선교사는 우리를 차에 태워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누군가 공안에게 우리의 위치를 신고했습니다. 새벽에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저는 은별이를 업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밤새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은별이는 제 등에서 신음했고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공안의 손에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은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다른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날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북에서의 삶도 힘들었지만 중국에서는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낸 끝에 마침내 한국 대사관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사관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택해야 했습니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우리는 먼저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화물차 뒷칸에 숨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은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배만 자꾸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죽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곧 병원 갈 거야. 거기서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제가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후 우리는 현지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탈북자 보호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임시 보호소에 수용했고 한국 대사관 직원이 며칠 후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딸이요, 제 딸이 너무 아파요. 빨리 한국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대사관 직원은 은별이를 보더니 급하게 무전을 했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은별이는 기내에서도 계속 잠만 잤습니다. 저는 은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북에서는 믿지 않았던 신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이곳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별이가 공항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왔고 우리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온갖 기계에 은별이가 연결됐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세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당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혈연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양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간을 떼줄게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형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이식 적합성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기적처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은별이는 이식이 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수술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에 빠지기 직전까지 은별이 생각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만 준다면 제 간 전부를 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은별이 상태였습니다. 제 딸은요? 은별이는 괜찮나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환자분도 따님도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은별이가 살았구나. 며칠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은별이 병실로 갔습니다. 은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를 보자 은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은별아. 어머니가 너한테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살았어. 회복 기간 동안 은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제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나.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기한 일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이식 적합성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은별이와 저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함께 살며 진짜 모녀가 된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은별이도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이고 제가 왜 자기를 데리고 북을 떠났는지. 은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세상 누구보다 진짜 어머니세요.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고 저를 가장 사랑해준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학교에 다니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북에서 누렸던 간부 집안의 안락함은 없지만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끔 은별이와 함께 한강 공원을 걷습니다. 강물을 보면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간절함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겨냈고 여기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별이와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 아직도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자유는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